안녕하세요.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몸소리가 쳐지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엔 여자들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닮아 워낙 술이 약하기도 하고 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마저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런 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건 바로 저희 시댁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 농사도 돕고 여동생과 풀이나 흙을 가지고 노는 게 일상이었죠. 심심하면 이웃집에 놀러가 소가 염을 먹는 것도 구경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쪄주신 옥수수나 감자를 얻어먹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참 한가롭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들은 저와 여동생을 엄청 예뻐하셨는데 그건 다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만 저희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일도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시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잘하냐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게다가 남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네 사람들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자연스레 저도 이 집 저 집 들락거리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엄마랑 같이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밭에서 이웃집 어른들이 깨를 털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엄마는 쪼르르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들길 많이도 수확하셨네. 깨 털어야 되면 저 부르지 그러셨어요. 내가 또 이런 거 전문인데. 혜순 엄마, 또 도와주려고? 아유, 안 그래도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라 힘들 텐데 안 도와줘도 돼. 지난번에 우리 집 장 담글 때도 도와줬잖아. 내가 일당도 못 주는데 자꾸 일 시키면 안 되지. 에이, 제가 뭐 일당 받으려고 도와드리나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마침 거기 막대기도 하나 더 있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얼른 털고 같이 쉬어요. 엄만 그러더니 저한테도 나뭇가지 하나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엄마를 따라서 깻단을 툭툭 치면서 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 계시던 어른들도 엄마를 닮아 손이 야무지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저희 엄만 동네 어르신들의 심부름도 도맡아 하셨어요. 엄마랑 같이 시내에 나갈 때면 꼭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심부름거리를 잔뜩 받아 나가곤 했었죠. 엄마는 길가에 보이는 어르신들한테 꼭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지금 시내 나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왕 나가는 김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다 드리려고요. 아이고, 그럼 양말이나 몇 켤레 부탁해도 될까? 집에 있던 양말이 빵꾸가 나서 기워 신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양말이요? 알겠어요. 예쁘고 따뜻한 걸로 사다 드릴게요. 다른 거는요? 지난번에 새우젓 필요하시다고 해서 사다 드렸잖아요. 아직 다 안 드셨어요? 새우젓은 아직 많으니까 됐고. 그럼 묵이나 써먹게 도토리 가루나 좀 사다 줘. 자, 여기 돈 줄 테니까 남은 돈으론 혜순이랑 간식이라도 사 먹어. 에이, 됐어요. 제가 무슨 심부름값 받자고 이러는 줄 아세요? 시내 나가는 김에 시장 구경이나 실컷 하려고 겸사겸사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매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가 간식이라도 사줘야지. 거절하지 말고 얼른 넣어둬. 내가 나중에 간식 사 먹었는지 안 사 먹었는지 혜순이한테 다 물어볼 거야. 알겠지?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심부름센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저희 엄마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본인들을 챙긴다면서요. 거의 저희 마을에선
인기 스타나 다름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밝고 활발하던 저희 엄마한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엄마가 평소처럼 시내에 나갔다가 낮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셨거든요. 치료비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고 말았어요. 매일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던 분인데 갑자기 다리가 불편해지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엄만 매일 집에 들어 누워서 울기만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어 옆에서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엄마, 많이 힘들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엄마가 갑자기 쩔뚝거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 그래도 아예 못 걷는 건 아니잖아.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 된다고 했으니까 속상하더라도 힘 좀 내보자. 어? 걸을 수 있으면 뭐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걸. 예전엔 5분이면 후딱 걸어갔을 거리를 걸었다 쉬었다 하면서 10분도 넘게 가야 한단 말이야. 10분이 뭐야. 가다가 다리 아파서 주저앉으면 그것도 못 가는 거지 뭐. 아, 시뻘건 대낮에 술 취한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날 들이받을 줄이야. 혜순아,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니? 엄마 말대로 그건 정말 억울한 사고였습니다. 오밤중도 아니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갖다 박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그 운전자도 처벌받고 치료비도 보상받긴 했지만 그런다고 엄마의 다리가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집에만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도 아니시다 보니 엄마한텐 그 사고가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정말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몇 날 며칠 방 안에서 우시더니 어느 날부터 벌떡 일어나 산책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밖에 돌아다니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마을 끝에 사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를 부축해서 오고 계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작작 좀 돌아다니랬더니 이 불편한 다리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논두렁에 굴러 떨어졌지 뭐야. 하긴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집에만 있으려니 얼마나 갑갑했겠어. 내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마 논두렁에 넘어진 채로 한참을 엎어져 있었을 거야. 네?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괜찮아? 옷이 흠뻑 젖어서 이게 다 뭐야? 산책을 하더라도 집 근처에서만 살살 걸어 다니지. 왜 위험하게 마을 끝에까지 갔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답답해서 그랬어. 답답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질 못하니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던 길인데 이젠 중심도 잘 못 잡고 넘어지기나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쓸모가 없어. 여태까지 우리 잘 키워주고 아빠랑 같이 밭일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 게다가 엄마한테 도움받은 마을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야? 엄마가 그동안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젠 조금 쉬어도 돼. 굳이 무리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위로한들 다리가 불편해진 엄마에게 위로가 될까요? 엄만 그 후에도 매일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주말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걷는 게 힘드니 자전거라도 타보겠다면서 마당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씨름하시다 잘 안 되시니까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두 다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냔 말이야. 그러자 아빠도 뛰쳐나와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여보, 진짜 왜 이래?
나 속상해서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제발 몸 상하니까 무리 좀 하지 마. 천천히 움직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성급하게 이러는 거야? 당신 속상한 건 알지만 이러다가 당신 잘못되면 나랑 우리 애들은 마음이 찢어져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좀 안 되는 거 억지 부리지 말고 몸 좀 생각하자. 어?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엄마는 땅을 치면서 하늘이 무너져라 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랑 여동생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그 음주운전자를 찾아가 두 다리를 분질러 놓고 싶었어요. 왜 대낮부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우리 엄마의 인생을 망쳐버리냐고요. 하지만 그랬다간 제가 경찰서에 끌려갈 게 분명했고 또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걸 생각하니 제 마음속으로만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 후 저희 엄만 불편한 다리에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셔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에 올라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시골도 좋지만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맡은 업무를 하러 들어온 건데 업무와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를 타는 일 같은 거 말이죠. 에이씨, 혜순 씨, 이걸 지금 커피라고 탄 거야? 한강물이야 뭐야? 커피물도 하나 딱딱 못 맞춰? 그리고 부장님 커피엔 설탕 한 숟갈만 넣으라고 했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제가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건지 아니면 다방 아가씨로 취업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복사 좀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별거 아닌 걸로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자주 있는 회식도 술을 못 마시는 저한텐 정말 고역이었답니다. 지금은 안 그런 회사들이 많다지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술을 억지로 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눈치껏 술을 덜 마시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뭐야 혜순 씨, 꺾어 마시는 게 어딨어? 아주 빠져가지고는. 자, 내가 혜순 씨 생각하는 만큼 따라줄 테니까 빼지 말고 원샷해. 부장님, 저 이거 술이 너무 많은데요. 저 주량이 소주 한 잔이라 이거 다 마시면 토하고 난리 나요. 내일도 힘들어서 일 못한다고요. 원래 다 마시면서 느는 거야. 누군 뭐 숙취 없나? 사회생활이 다 이런 거지 뭐. 이거 안 마시고 남기면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우리 사장님이 술 잘 마시는 직원들 제일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자, 얼른 원샷해. 원샷, 원샷. 저는 정말 술을 마시기 싫었지만 이런 게 사회생활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억지로 술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화장실로 뛰어가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말았죠.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는다는데 저는 아무리 회식 때 억지로 먹어보려고 해도 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워질 정도로 회사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전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다시 어릴 때처럼 부모님 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다 보니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초조했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별로 안 친했었지만 성인이 돼서 만나니 말이 잘 통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랫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이 좋아 보여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빠랑 예비 시아버지가 서로를 보고 놀라시는 겁니다. 어? 혹시 덕수 형님 아니세요? 뭐야, 설마 종대?
너 이종대 맞지? 알고 보니 두 분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아빠가 한 살 위였는데 선후배 사이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땐 나름 친하게 지냈었대요. 가족들은 뭐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 남편과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시댁은 아랫마을에서 소를 20마리 키우고 농사도 짓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일을 도우면서 지내게 된 거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워낙 잘해주셔서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모가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시부는 키우던 닭 한 마리까지 직접 잡아 항상 거하게 차려주시더군요. 자, 며느라, 닭다리 2개 다 넣어 먹어라.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제일 맛있는 부인 다 네 거야. 명절 땐 다 같이 고스톱도 쳤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나름 부모님한테 배워서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시부의 실력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삼광에 고도리에 흔들고 쓰리고까지. 며느리 넌 피박에 광박이니 아주 나한테 된통 썼구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대박. 에이, 아버님, 이러다가 저 거덜나겠어요. 살살 좀 해주세요, 살살. 고수도판에 살살이 어딨어? 내가 이래 봬도 우리 동네 유명한 타짜란 말이지. 오늘 내가 아주 고수도에서 딴 돈으로 집이나 한 채 사련다. 시부는 말씀은 그렇게 했어도 막상 저한테 딴 돈으로 용돈이라며 도로 돌려주시더군요. 그 후에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종종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정말 즐거웠답니다. 시부모님과 농사일을 같이 하다 보니 새참을 가져다 드리는 일은 제 몫이었어요. 새참 메뉴는 그날그날 달랐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막걸리였어요. 시부가 막걸리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이야, 역시 땀 흘리고 먹는 막걸리 한 잔이 최고야. 며느라가 너도 한 잔 마셔보거라. 이 파전의 막걸리가 얼마나 환상궁합인지 아니? 에이, 아버님, 저 술 못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저 빼고 어머님이랑 이랑 3분이서 같이 드세요. 전 시원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아이고, 막걸리 맛을 모르다니. 그거 참 안타깝구만. 자, 그럼 우리 며느리가 노릇노릇하게 부쳐온 파전 한 입 먹어볼까?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도 하나 낳았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낳자 춤까지 추며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 역시도 시댁과 남편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부지런하게 농사일도 돕고 남편과 시부모님 체력 보충하시라고 밥상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지내며 저는 둘째 딸까지 낳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저는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먼 곳은 아니었지만 승합차까지 빌려서 시누이들도 태우고 다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갔답니다. 낮에는 주변 관광지도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저희 애들이 너무 어릴 땐 가까운 곳 나들이 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젠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해가 진 후에는 저녁을 먹으러 바다 앞에 있는 횟집에 갔답니다. 푸짐한 회에 매운탕까지 있으니 음식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즐거운지 한껏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역시나 술을 좋아하는 시부는 횟집에서도 술을 잔뜩 시키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소주 5병이랑 맥주 3병 주세요. 아니, 그냥 지켜보시다가 술병이 비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좀 갖다 주세요. 아버님,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벌써 소주 3병 나눠 드셨으면서 소주를 5병이나 더 시키신다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술을 마실 줄 몰라서 뭘 모르는구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1인당 소주 3병씩은 거뜬해.
뭘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놀래? 그러자 시누이들도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우리가 판을 안 깔아줘서 그렇지 한 번 마시면 잘 마셔요. 우리 아빠 피가 어디 가겠어요? 아마 우리 아빠 몸엔 피가 아니라 술이 흐를걸요? 그런데 새언니 술 못 마셔서 대학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재미없으셨겠다. 요즘엔 여자들도 술 잘 마셔야 좋은 거 몰라요? 그래 여보. 이럴 때 보면 난 당신이 참 안타까워. 원래 이런 데 놀러 오면 술 진탕 먹고 정신 빠진 듯이 놀아야 재밌는 건데 당신은 술 맛을 모르잖아. 아휴, 그래도 그렇지.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나라도 술을 안 마시니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챙겨.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무슨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술을 들이마시는 게 보기 안 좋긴 했지만 뭐 놀러 온 날이니 기분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저한테 같이 마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려던 그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술 많이 드셨으니까 제가 대리 부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시부는 제 휴대폰을 손으로 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리를 뭐하러 불러? 나 술 별로 안 마셨어. 멀쩡해. 숙소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운전해서 가면 되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써? 네? 그건 안 되죠.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에요. 그런데 소주랑 맥주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서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내가 여태까지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었다. 너 내 음주 경력이 몇 년인데 나 무시하는 게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해서 그래요. 아버님은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술을 마시면 자연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전 차 안 타고 그냥 애들이랑 같이 걸어갈래요. 저는 당당하게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시부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또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시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죠. 여보, 예민하게 왜 이래? 숙소까지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설마 그 안에 사고 나겠어? 여기가 무슨 차가 바글바글한 서울도 아니고 길이 저렇게 뻥 뚫려 있는데. 그래요, 새언니. 새언니처럼 술 약한 사람들이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롱해롱해서 사고 낼지 몰라도 우리 가족까지 술고래들은 겨우 이 정도 마셨다고 그렇게 맛이 가지 않거든요. 우리 아빠 봐요. 걸음걸이도 저렇게 멀쩡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했잖아요. 아가씨, 아가씨까지 왜 이래요? 그러다가 큰일 나면 아가씨까지 황천길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이 젊은 나이에 인생 종치고 싶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모까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너 그게 무슨 막말이니? 황천길? 아주 저주를 해라, 저주를. 그렇게 불만이면 우리끼리 타고 갈 테니까 넌 걸어서 가든가. 아,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어머니까지 이러실 거예요, 정말? 알겠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애들 데리고 걸어가든지 택시 타서 가든지 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저 빼고 가세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저를 빼고 시부가 운전하는 차에 타더군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지만 저 정도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운전하는 차가 출발을 했는데 술에 안 취했다는 시부의 말과는 달리 주차장에서부터 차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다리가 불편해지신 저희 엄마가 떠올랐어요. 차 안에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너무 걱정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저 차에 치여 저희 엄마처럼 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아버님 좀 말려봐. 그러다가 다들 큰일 난다고. 얼른 아버님 운전대 못 잡게 해. 그리고 다들 그 차에서 내리라고 하란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결국 경찰에 시부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해버렸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시부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걸려버렸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난리를 치더군요. 여보, 진짜 미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빠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해?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고 뭐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거 몰라? 그래서 내가 아버님 말리라고 했잖아. 말리라고 할 때 내 말 좀 듣지. 왜 거기에 동조해서 그 사단을 만들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사람이 기분 좋으면 술 먹고 운전 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 무슨 음주운전에서 융통성을 따져?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명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진짜 실망이다. 난 애들 데리고 먼저 집에 갈 테니까 그렇게 술이 좋으면 내일 아침까지 술이나 퍼먹다 오던지. 결국 전 애들을 데리고 먼저 집에 와버렸어요. 물론 제가 시부를 경찰에 신고한 걸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사고를 당한 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식구들에게 이 정도 충격은 줘야 그나마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시댁 식구들한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고 말았거든요. 저를 그렇게 예뻐하던 시부는 제가 본인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대놓고 저를 미워하더군요. 제가 말이라도 시키면 너랑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시부는 밥을 먹을 때도 반주를 한 잔씩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우리 며느리가 날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아주 무서워서 막걸리도 한 잔 못 마시겠네. 살다 살다 시애빌 경찰에 신고하는 며느리라니. 내가 며느리 잘 들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주 후회스러워 죽겠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상했던 남편 역시 저한테 실망했다며 쌀쌀맞게 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융통성 없는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나뭇가지도 너무 곱고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이라는데 사람이 저렇게 뻣뻣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써? 뭐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술을 좋아하는 건 그렇다 쳐. 그럼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았어야지. 대리운전이라는 게 왜 있는 건데?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이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랑 다른 인간들인데 제가 백날 말해봐야 들을 리가 있을까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집안에서 미운 오리 취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내 시누이의 생일이었어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또다시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저는 술이라면 지긋지긋해서 거기 앉아있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위 엄을 준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뭘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축사 앞에 덩그러니 서 있다 보니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뻘뻘 나고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나 지금 축사 앞인데 나 좀 데리고 병원에 가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지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 아프단 말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 배 아프면 화장실을 가던가. 어디서 꾀병을 부리고 있어? 아, 화장실 배가 아니란 말이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데리러 와줘. 참나. 아, 별것 가지고 다 유난이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꾀병 부리지 말고 들어와서 소고기나 구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저는 너무 아파 바닥에 쓰러진 뒤
겨우겨우 119에 신고를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배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주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맹장이 터졌는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급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술판을 벌이느라 나 몰라라 했던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따지시더군요. 이서방, 자네 지금 미쳤나? 우리 혜순이가 맹장이 터져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술 먹느라고 그걸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자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버님, 맹장이 뭐 별건가요? 큰 병도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벼운 병인데 왜 화까지 내고 그러세요? 어쨌든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으면 된 거잖아요. 뭐라고?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저는 남편의 뻔뻔스런 태도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빠는 크게 노하셔서 그 집안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그놈들 혼내주러 가자면서 경운기까지 끌고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집 앞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죠. 야, 이 썩을 놈들아! 당장 나와! 네 놈들이 감히 내 딸한테 몹쓸 짓을 해? 그 말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라 모두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아버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설마 저 사람 맹장 터진 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 내 딸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농사일 도우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축사 앞에서 혼자 쓰러져 정신을 잃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내 딸이 너한테 전화해서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며.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 제발 같이 병원 가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너 남편이란 놈이 꾀병이라면서 그 말을 무시해?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마누라가 아파 죽겠다고 전화가 오면 다 제쳐두고 달려가야 되는 법이야. 그런데 넌 겨우 술 처먹느라 네 마누라를 나 몰라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암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요. 겨우 맹장 터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이에요? 세상에 맹장 수술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동생 생일이라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즐겁게 놀다 보면 신경 못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시냐고요? 뭐야? 이 난리? 너, 내 딸이 정신 잃기 전에 119에 신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몰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남이어도 그렇게 매정하게 못해. 그리고 동생 생일이라 즐겁게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너희 집구석에선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술 먹고 생일 잔치하는 게 더 중요하냐? 내가 아주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우리 딸이 시집 보낸 거였냐고. 그러자 이번엔 시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서더군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뇨. 누가 보면 우리가 며느리를 잡는 줄 알겠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한성가라더니만 아무리 딸 일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엔 학교 후배였지만 지금은 엄연히 사돈지간이라고요. 사돈 어려운 줄 아셔야지. 뭐? 사돈? 야, 이종대.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그러고도 사돈이냐? 너 우리 딸 며느리로 맞아서 너무 좋다며. 내 딸이 농사일도 잘 도와주고 시부모도 잘 모시고 내 딸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건 다 잊었냐? 너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내 딸을 미운오리 취급했다며. 내 딸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미움받을 짓을 했길래 시댁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 딸을 괴롭히고 구박해? 뭘 잘못했는지 못 들었나 보지? 저게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요망한 능구렁이야. 아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냐고. 내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너야말로 딸 자식 잘 키워서 보냈어야지. 어딜 시애비 무서운 줄도 모르는 애로 만들어? 그러자 저희 아빤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저한테 이미 얘기를 듣긴 했지만 뻔뻔스런 남편과 시부의 모습을 직접 보니 황당하셨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아빠한테 듣기론 시부가 학창시절엔 착실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대요. 이렇게 술 먹고 망나니가 될 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빠도 엄마 때문에 술이라면 치를 떠는 분이라 그냥 넘어가질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음주운전한 게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무리 술독에 빠져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어? 너 우리 집사람 옛날에 너 같은 놈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아직도 불편한 다리 가지고 사는 거 몰라 알아? 내가 우리 딸 결혼시킬 때 똑똑히 얘기해줬었지?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술은 좋아해도 그런 무식한 짓은 안 한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너도 그 놈이랑 똑같은 놈이었잖아. 안 그래? 똑같은 놈은 무슨. 그 놈은 운전 실력이 영 형편없어서 그런 사고를 낸 거지. 난 여태까지 술 먹고 운전될 수도 없이 잡아봤지만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 법이 개떡 같아서 술 먹고 운전될 잡으면 무슨 모자란 놈 취급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하긴 너처럼 술도 안 마시고 재미없게 사는 놈이 뭘 알겠어? 뭐야? 이게 진짜 돌았나? 너 뉴스나 신문도 안 봐? 너 같은 놈들이 사고 내서 멀쩡한 사람들 다치고 죽어나가는 거 못 봤냐고. 사람이 술을 하도 처먹어서 뇌가 녹아버렸나. 왜 그런 당연한 생각을 못해? 그래 놓고 내 딸이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온 가족이 아주 똘똘 뭉쳐 내 딸을 구박했다 이거지? 못된 짓을 한 건 네 놈들인데 왜 내 딸이 괴롭힘을 당해야 돼? 너희들도 내가 한번 괴롭혀줘? 그러자 시모랑 시누이까지 나와 저희 아빠를 막 말리더군요. 그런데도 안 되자 제 팔을 붙들고선 제발 아빠 데리고 친정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거기서 물러나겠어요.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인데 왜 저랑 아빠가 순순히 돌아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와 시누이들의 팔을 뿌리치고 시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좋은 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이렇게 온 가족이 전부 다 개념 없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이에요. 아버님은 좋다고 신나서 술 먹고 운전대 잡으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운전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닐걸요? 그 사람들도 사고 내기 전까진 아버님처럼 똑같이 자신만만해했을 거라고요. 정신 멀쩡한 사람도 잠깐 한눈 팔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건데 술을 먹은 사람이 그거보다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디서 버릇없이 시애비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난리야? 내가 너 그러라고 여태까지 잘해준 줄 알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애비 말에 너 업주고 엎드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넌 내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자 저희 아빠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소리를 으악하고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운기를 몰고 시댁 뒷문으로 돌진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멈춰? 멈추긴 뭘 멈춰. 말이 안 통하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희 오늘 나한테 아주 잘못 걸린 줄 알아? 아빠는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경운기로 시댁 뒷문을 부숴버렸어요. 지켜보고 있던 저도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제 근처에 있던 시모랑 시누이들은 덜덜 떨며 서로 껴안았고 남편도 놀라서 펄쩍 뛰며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끝까지 내 딸 잘못이다 이거지? 그래, 오늘 아예 이판사판 제대로 붙어보자. 야 이종대, 넌 나보고 옛날부터 성깔 있다고 했지? 그래, 나 한 성깔 한다. 내가 오늘 아주 너네 집을 다 부숴버릴 거야. 이게 진짜 미쳤나?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이고, 사람 살려. 깡패 같은 놈이 아주 내 집을 다 부수네. 시부는 무서워서 덜덜 떨더니 시댁 식구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뒷산 쪽으로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정말 코웃음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시부는 저희 아빠 보고 성깔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살면서 아빠 이런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아마 그만큼 화가 많이 나서 그러신 거겠죠. 아는 사람이라 믿고 보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개념 없는 인간들인데다 딸인 저를 구박하고 망타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시부가 도망가고 나자 남편은 저랑 아빠한테 달려와 두 손을 싹싹 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섭게 왜 이러세요? 저희 가족들이 잘못했으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여보, 제발 장인어른 좀 말려봐. 아무리 그래도 사돈지간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이제 수술해서 퇴원까지 했으니까 괜찮잖아.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제발 아버님 좀 말려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그래?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랑 너희 식구들이 미친 거겠지. 왜? 우리 아빠가 경운기로 뒷문 부셔서 다음에 술 마실 때 안주거리로 얘기하기 딱 좋겠네. 아주 듣는 사람마다 재밌다고 배꼽 잡고 웃겠다. 그리고 내가 애들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더는 안 되겠어. 술 마시는 건 그렇다 쳐도 적어도 옳고 그른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 애들이 이런 집안에서 뭘 보고 크겠어? 그리고 당신 우리 애들이 아버님 차 탔다가 어린 나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그래서 나랑 이제 못 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 못 살겠다 왜? 그러니까 이혼해. 나 다시 너희 집구석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범죄가 범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개념 없는 인간들하곤 앞으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너 내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아빠가 아니라 내가 아주 이 집을 다 부숴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애들을 데리고 아빠랑 같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던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내가 애들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엄마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은 엎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가 그때 사고당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 힘들어했잖아. 그 집 인간들은 다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망할 줄도 모르고 잠깐의 기분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인간들이야.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언제라도 남의 인생 박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엄마, 나 이혼해도 애들 키우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래.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더군요.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에서 애들을 키우며 살게 되었어요. 애들을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결혼하고 계속 남편하고 농사만 짓고 살아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많은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엔 남편 없이 혼자 애들 키우면 조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손주들이랑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혼을 한 지도 2년이 지났네요. 전 남편하곤 애들을 보여줄 때 말곤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지금 장례식장인데 당신이 좀 와주면 안 될까? 우리 아빠가 예전에 당신 엄청 예뻐하셨잖아.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와서 인사라도 좀 해주라. 뭐? 아니, 그 연세에 지병도 하나 없던 분이 갑자기 왜 돌아가셔? 그게 사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시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버렸어. 정말 당신 말대로 음주운전이라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였나 봐. 여태까진 아무 일도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네. 음주운전으로 전 시부가 사망했다는 말에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왜 몰랐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야, 넌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니? 그래도 다른 사람 안 치고 가롯을 들이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네. 하마터면 죄 없는 사람 인생 망칠 뻔했는데 못된 인간들끼리 술 먹고 자폭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 제발 아버님 좀 말리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말 안 듣고 다들 무시하더니 아주 꼴 좋다. 여보, 왜 또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와서 우리 아빠한테 작별 인사라도 좀 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어? 내가 미쳤니? 내가 거길 왜 가? 넌 쓸데없이 나한테 전화해서 장례식 와달라고 헛소리할 시간에 정신 차리고 술 끊을 생각이나 해. 이번엔 아버님이었지만 다음엔 네 차례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괜히 다른 사람 인생 망칠까 봐 그래. 너희 가족들 때문에 우리 엄마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헛소리하지 말고 전화 끊어. 장례식은 개념 없는 너희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전 시부 장례식에 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는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후 장례식을 치르든 말든 저는 가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죽이 잘 맞는 집안이니 알아서 잘 했겠죠 뭐. 저는 예전부터 술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술이 싫어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몸서리가 처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은 명언 중 하나인데 술을 물처럼 마시는 자는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두 잔 마시는 거야 괜찮지만 과음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뉴스만 보더라도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차에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음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일 뿐 실제로 그게 가능한진 모르겠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생각을 안 하는 이기적이고 개념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